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글건 재신임 카드를 꺼내면서 당내 반발이 잦아들자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를 겨냥한 줄징계가 예고되자 당 안팎에서는 반대파 축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탈당 권유 처분 이후 열흘 내 탈당하지 않아 당헌 당규에 따라 자동 제명됐습니다. 배현진 의원 역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과 지도부 비판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국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경고성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당내 갈등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당대표직 상실, 나경원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논란, 안철수 의원을 둘러싼 충돌 등 당권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행보가 권력 핵심과 다른 목소리를 정리했던 과거 여권 권력 구도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집안싸움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역시 연일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 의원까지. 친한계 축출 아니냐, 입틀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토크 콘서트를 열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그 대형 콘서트 네. 별로 가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인파 봤습니다. 전 방송이 있어서 본 행사는 못 보고 사전에 한 4시 직전에 이제 자리를 떴는데 대략 거기 그 잠실체육관의 자리를 다 채우면 11,000석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들어오시지 못한 분까지 포함하면 15,000분 정도 된다고 주최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가운데 어떤 분들 오실까? 그리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이미 제명됐기 때문에 괜히 제명된 사람 행사에 현역 의원들이 네. 가면 또 당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더군다나 최근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제소까지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오시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14분 정도 현역 의원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내에서 친한계 의원 16명에서 18명 이게 네네. 소극적 의미고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한 27, 8명 된다고 하는데 14분 정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찍히지 않을까요? 이미 찍혀 있는 상태 아닌가요? 이미 찍혀 있는 상태니까 추가로 어제 같은 토크 콘서트에 간다고 해서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뭡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유명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거를 일단 막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가능한 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짧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3일천하 네. 김옥균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얘기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짜놓은 김옥균 프로젝트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자신은 결국 김옥균 프로젝트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제풀에 꺾어져서 정치 네네. 그만두기를 기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대 접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정치권을 한 20여 년 지켜봤는데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권력 의지라 그럽니다. 권력 의지라는 게 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권력을 잡아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네네. 뜻에서 권력 의지라고 했었을 때 이 권력 의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없었다고 봐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 사수만에 대통령 됐죠. 이재명 대통령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권력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권력 의지라는 것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씨에게서 시작된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끌어올려준 사람이 윤석열 씨였고,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와는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윤 전 대통령이 자기를 앞두고 뭐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나 공적인 관계에서 그런 굴욕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나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거든요. 네네. 당시에 이뇨한 의원의 아주 아까운 표로 박정훈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떨어졌거든요. 네네. 아마 박정훈 의원이 그 자리에 갔었더라면 계엄이 생겼었더라도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와는 이미 탄핵과 관련해서 워낙 생각이 달랐다. 이렇게 뭐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그 탄핵이라는 것을 분기점으로 같이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제 새 과시는 대단하게 한 것 같고 14명 정도 현역 의원도 참석을 했고, 근데 뭐 탈당이나 이렇게 분당 수순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뭐 그 분당할 수가 없죠. 네.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의원 대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분당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행사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 조직 안동원하고 개인적으로 토크 콘서트 열면은 한 몇 명 정도 모을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게 네,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과연 이만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얘기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이게 프레임 전쟁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지금 이제 당권파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하면서 윤석열의 시대를 우리가 단절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1, 2인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도 공이 두 사람이 같이 져야 한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는데 네네. 그걸 되치게 하려고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 몸은 장동혁이다. 네네. 거기서 나를 지금 찍어내려고 한다. 김옥균 프로젝트가 지금 실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앞으로 계속되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제명할 수 있는 명분은 또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 두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어제 저는 역전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역전하겠다는 거지 대체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선거로는 역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기껏 보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배지 달고 들어온다고 어떻게 전 역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엎을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이 비운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언제까지로 상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아마 지방선거 직후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대구나 영남 지역 출마가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새해를 불린 다음에 아예 그때 가가지고 역전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대목은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전승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내 갈등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과 친한 이렇게 분화돼서 갈등하는데 친윤 세력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도 지금의 헤게모니를 당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지금은 절대적인 최고의 구성 또 당대표가 이른바 뭐 친윤 세력들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대거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친한계 의원들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이른바 확신을 갖고 있는 양심수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의 대안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뭐가 될지 모르죠. 그게 뭐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른 6.3 지방선거가 2018년만큼의 참패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는 지도부가 사퇴하고 그렇죠. 새로운 네. 비대위가 구성되거나 하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은 그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책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비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가 6.3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권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네네. 한다면 사실 밖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당에서는 흔들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부분을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어쨌든 떠받드는 당원들 구조를 보면 압도적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역전승이 나올 수 있는 지방선거를 참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이어질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시님을 물을 거면 당신도 직을 걸어라는데 그 왜 아무도 제시를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걸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거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걸어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판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남에서 판짜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영남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거다. 근데 영남이라고 하면 뭐 영남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영남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의 적으로 볼 것인지 동지로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가 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동지로 본다고 하면 한 전 대표 편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적으로 본다면 영남에서 한 전 대표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 진다는 의미는 중도 확장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럼 한 전 대표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서울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극화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다 결이 다른 또 다른 보수를 좀 지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 조금 더 쉽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전 대표 혼자서 독자적인 뭔가의 세력을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영남에서 한 전 대표의 확장성을 보고 선택하는 방식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차피 선택 못 받는 거니까 증거 같은 세 가지고는 당권을 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원들은 내가 결집시켰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당원들이 의원들이 당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 네네. 나의 적으로 돌아서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건 좀 착각에 가깝다고 봐요. 예전에 이준석 네네. 대표 선택한 사례 한번 봐보십시오. 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영남도 한단 말이에요. 영남의 민도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필요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전략적 선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중도 확장이나 장동혁 대표랑 맞서는 모양을 계속 만들 수 있겠지만 만들어야 하지만 그거 외에 더불어서 영남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구애를 하든 그러니까 앞으로 당권을 잡았을 때 나의 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호들도 계속 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권을 잡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 우리 당의 당원 구성이요. 영남이 40% 당원만, 네네. 수도권이 40%, 나머지가 20%예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의 원내 의원만 놓고 보면 영남이 60%고요. 네. 수도권이 20%고 그 외 지역 20%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원내가 굉장히 좀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지금 그 영남권 의원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영남권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적이 되느냐 동지가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그 구도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보다는 본인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의 헤게모니를 잡게 됐었을 때 영남권 의원들이 과연 2028년에 자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지금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원내 의원들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네네. 당원들 내에서도 지금은 이른바 뭐 윤호개인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네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6.3 지방선거에 있는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합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가 아니라 꽤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어느 지역이 나올지도 일단 알지 못하고 부산 얘기도 나왔고, 부산 얘기도 나오고 대구 얘기도 나오고 평택 얘기도 네. 나오는데 지금 뭐 그냥 서울일 뿐이지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나갔다가 당선이 안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나갔는데 3등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본인과 했었을 때 3등 했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적으로 매니아들은 있지만 정말로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확장력이나 득표력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거에 나갔다 실패했을 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승산만 따지다 보면 다음 차기 대안으로서 과연 맞냐?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상대 진영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겠지. 먼저 해당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당내에서 자꾸만 뭐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힘 선거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 전 대표 선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결정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저는 웃음인데 네. 제명하고 난 다음에 뭘 선거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하고 목소리도 있는데.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지 유세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지 유세 가겠다 그러면 오라고 할 의원이 과연 있을까? 오라고 할 후보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림은 뭐 그냥 희망사항이든 아니면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곱게 자랐다고 하는 이미지잖아요. 강남 출신이고 그 태를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를 던지는 승부수 같은 걸 잘 못 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단 네.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야인으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선거 국면으로 과연 어디까지 실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영남밖에 없어요. 답은. 네. 왜냐하면 삼자구도에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 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평택 나온다 그러면은 평택도 제가 볼 땐 자력으로 당선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처럼 동탄 같은 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전 대표는 완전히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적 체급도 이제 다르고 그러면 영남에 가가지고 싸워서 나름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영남이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자신을 던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판에 끼어들어서 가기보다는 선거 이후 판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격 그리고 역전승을 하겠다면서 몸을 사리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플레이어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저 개인적 네. 입장이요?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라면 뭐 부산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아니 근데 공식 입장 저도 아닙니다. 만약에 출마한다면 뭐 국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대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될 것 같아요. 3자 구도에서 더군다나 구도 뭐 인물도 놓고 본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는 보궐선거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현역 의원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통 TK 출신이고 그 경북대 나오고 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았다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의 득표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부산이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면서 북갑이 생긴다면 저는 부산은 과거서부터 야성이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언더독에 대한 온정적인 마인드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산에서 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당시에 이제 판이 정해지고 아마 본인,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여론조사를 돌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언론기관에서 돌리지 않겠습니까? 한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 나가면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꼭 돌려보고 싶은 것이 저희도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부산 북갑에 네. 조국 대 한동훈 붙여보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하여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뭐 지금 그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길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구보다는 부산이 낫겠다고 아마 판단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저런 이제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부산이 우리도 한번 보수의 대선 후보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당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글쎄요. 결과는 열어봐야 할 네. 거예요. 아, 그러네요. 90년대 이후에 보수에서 그 부산 출신 한 후보는 명도 없었죠. 없었네요. 네.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진보 진영에서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출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본인이 부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자기는 부산 정서와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정말 반격이 이루어질지 역전승까지 일궈낼 수 있을지 아니면 장동혁 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칼날을 휘두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